연마 도안드. 연마 도안드. 연마 도안드. 우와 연마 도안드. 연마 도안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여령 작가의 소설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작품 유아인의 순수하던 시절, 영화 완득이입니다.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내용을 담담하면서 코믹하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담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는데요. 손익분기점인 160만 관객을 훌쩍 넘어 누적 관객수 531만의 성적을 거두며 신인이었던 유아인을 라이징 스타의 반열로 올려준 작품이었죠.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은 굽은 등과 작은 키로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모습이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고등학생 완득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중반부에 회상씬을 넣을 예정이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회상씬을 인트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득이 아버지 도종복 역의 박수영은 등 분장까지 하고 엄청난 연습으로 탭댄스를 대역 없이 직접 해냈습니다. 단기간 연습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 유아인과 박수영은 이후 누구세요? 원작자 김여령의 또 다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우아한 거짓말에도 함께 출연합니다. 균형 믿지 않아요? 재미있는 건 우아한 거짓말 역시 완득이를 연출한 이한 감독의 작품이었죠. 세월이 흘러 문을 닫게 된 꽃마차 캬바레. 여기 정사장 지난주에 도망갔다. 저신장 장애인 배우인 황정영은 사실 완득이의 아버지 역으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아버지 역은 박수영 배우가 맡게 됐지만 감독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며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캬바레 앞에서 장미를 팔던 민구와 함께 장사를 좀 해보려 합니다만 이거 가져간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런 양아치들은 왜 꼭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이곳은 청계천 황학시장입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민구는 훗날 진양철 회장의 넷째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자식을 그렇게도 모르세요, 아버지. 무섭네요. 저도 아버지 같은 부모가 될까봐. 아빠가 맞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아들은 없습니다. 원래 완득이가 야구선수였다는 설정이 있었고 양팔을 야구공처럼 던져 맞추는 장면도 찍었는데 야구 설정은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완득이네 동네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입니다. 감독은 완득이의 동네를 해방촌과 신흥 2동 중 어디로 정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해방촌이 예쁘고 운치가 있긴 하지만 어둡고 낡아서 날것의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이 완득이가 사는 동네로 어울리는 것 같아 이곳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이곳은 이제 영화에만 남아있는 곳이 됐습니다. 내가 주먹질하지 말라 그랬지.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 얼굴이 깡깡 얼어 있었는데 이놈 자식이! 유아인의 세게 때려달라는 부탁으로 진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수업을 깽까고. 유아인의 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원래 동주가 자켓을 입고 촬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리닝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중에 옷을 바꿔서 입고 추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유아인은 빠따를 또 맞아야 했죠. 뭔 놈의 학교가 아무나 여자야, 씨. 안 그래? 하, 재미없어 이 새끼들. 뭔 얘기를 해도. 와, 나 진심으로 고딩 때 국어쌤 생각났잖아. 김윤석 본인 피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이었으며 실제 본인의 모습과 가장 닮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완득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요 똥주보다 10,000원 더 내겠습니다. 하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교회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서 진짜 시골 교회의 모습으로 꾸몄고요. 교회 외부는 성남시 달동네에 있던 진짜 교회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똥주 좀 시켜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살인 의뢰를 박는 패기, 신인 배우 유아인에게는 이 장면의 연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순수함인데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연기를 잘 해낸 것 같네요. 자매님 오셨어요? 한국어를 잘못 배운 건지 완득이를 자매님이라 부르는 핫산. 원작에서 핫산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인도계 미국인 수딥 바느지 배우를 섭외하면서 국적을 인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온 핫산입니다. 자세히 보면 핫산이 등장할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 걸음걸이가 좀 독특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뭘 들고 있으면 괜찮아져서 항상 무언가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민구하고 시골장 다녀볼 생각이다. 너무나 순수한 민구 삼촌과 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 완드가 인사해 민구 삼촌이야. 김윤석 배우의 아이디어로 피에로 분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으로 설정하고 거울에 비친 아빠와 민구의 표정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왠지 더욱 짠하게 느껴지는 건 한국인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네요. 야, 도안드. 누구냐? 똥주요. 선생님한테. 여기까진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고 똥주. 선생님한테. 이건 박수영 회심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만 반응이 썩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 집에 계시네요 이 시간에. 15세 관람가이기에 욕이 진짜 너무 욕처럼 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욕 발음을 좀 바꿔서 순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상호 형님은 씨불이나 씨바 이렇게 좀 발음을 바꿨는데 아무리 욕을 해도 이게 욕 같지가 않아서 연기에 몰입이 되지 않았다고. 반반되면 완등이 만등이 자꾸 지랄이요 지랄이. 전화 있잖아 전화. 니들은 전화 또 동네 이상한 사람. 소리치는 대사는 전부 다 김상호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시골 장에 다니려고 폐차 직전에 티코를 구입한 아버지. 녹 떨어진 거 봐. 예상했겠지만 김윤석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실제로 차 문을 닫았더니 뭐가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났다고 하네요. 똥주가 찍어준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가 선생인지 의심스럽다. 칠판에 써있는 공부하는 척 하지 말자에서 척에 밑줄 쫙까지 김윤석 배우가 현장에서 직접 쓴 애드리브입니다. 니네 아버지 요즘 캐바레에서 춤 안 추고 마사지 책갈 파냐? 원작에서 별명이 또라이로 나오는 띨띨이 혁주. 원작자 김여령 작가 피셜 원작의 캐릭터와 가장 비슷하다는 평을 들은 김동영 배우입니다. 원작에선 완득이한테 쳐맞고 빌빌거리는 역할이었는데 우리 친하잖아. 라면이나 먹으러 갈래? 그래? 영화에서는 완득이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죠. 고개 까딱거리는 거 진짜 개 패고 싶네. 자세히 보면 진짜 싫어하는 여학생의 깨알 같은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한 명 한 명 오디션을 보고 뽑은 배우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깨알같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일반 보조 출연자들로 교실을 채우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너 어머니 필리핀 사람이더라. 학교 교정은 서울 광문고등학교입니다. 영화가 성공하고 유아인이 한류 배우가 된 후 일본인 팬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이 뷰와 똑같이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죠. 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교실로 하느라고 저. 야 임마. 슬리퍼가 벗겨지는 건 우연히 얻어 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계획된 김윤석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청소년 반항의 상징은 뭐니 해도 야구 배팅이죠. 운동 잘할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야구를 너무 못해서 이 장면 촬영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완득이는 야구선수 출신이라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중학 야구 투수였는데 난투극을 벌인 후 그만뒀다가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성장해서 결국 프로 야구단에 입단 테스트 받는 장면이 엔딩이었다고 하는데요. 촬영까지 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야구 설정을 전부 삭제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유아인은 킥복싱과 투수 연습을 동시에 해야 했었다고 하는데요. 배팅도 잘 못했지만 투수도 그다지 썩 잘하지는 못했다고. 혼자 있는 완득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차가방을 탁 팽이치고 그냥 경문을 팍 튀어나가? 이야 이 새끼 소주를. 이 소주는 선생님이 오면서 넣었을 가능성이 100%죠. 완득이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마셔. 아 선생님 너무 좋다. 세트니까 댕깡이라고 벽을 잘라내서 얼마든지 넓게 촬영할 수 있었으나 이 영화는 넓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좁은 세트 안에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관객도 좁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촬영했다고 하네요. 놈들아. 누가 봐도 옆집 아저씨가 한 짓이죠. 그 남자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모든 배우가 한 씬에서 다 만나는 감독 회심의 장면. 야 이 인간아! 왜 내려와! 컷을 나누지 않고 배우들의 빛나는 애드리브 열전을 카메라 감독 역시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원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박효준 누나 현우 터지고 손으로 얼른 가리는 것과 카메라 감독도 웃느라 화면이 흔들리는 것까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동생 이호정은 원작에는 없던 영화에만 추가된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김윤석 배우와는 드라마 인생요 고마워요 영화 추격자 이후 세 번째 만남이네요. 이후로도 타짜 신의 손 극비수사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또 뭐 엉뚱한 소리. 또 듣는다 또 들었구만. 아야. 누가 병신들한테 세줘가지고 동네 집값 떨어지게. 완득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슬로우가 잡혔을 때 이미 관객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 씬은 해화동 파출소였다가 이제는 비워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김윤석이 대학로 연극배우 시절 주로 포스터 붙이다 잡혀왔던 추억의 장소였다고 하네요. 오빠가 먼저 잘못했잖아. 어? 그만해. 이 장면을 찍을 때까지 옆집 아저씨는 직업이 없는 백수였는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벽화를 그리는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보안득 할 말이 있어. 이곳은 송파구의 성내천 산책로입니다. 전 남친 준호가 본인을 모델로 야한 그림을 그렸다며 유일하게 그림을 보지 못한 완득이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유나. 남자들은 다 그러니? 누가 준호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번엔 전 남친의 살인 의뢰? 바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완득이도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줄 수 있어? 아하, 속옷 빨아야겠네. 그 시간 선생님은 옆집 처자를 창문으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똥주와 완득이 둘 다 남자였다는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설정입니다. 야밤에 남의 집 여자 넘쳐보고 뭐하는 짓이야 진짜. 저 뭐라 쫑알 그리는 거야 저거? 오늘 사랑방에 어머니 오신다. 그렇다면 이분이 엄마? 제 부인입니다. 이렇게 관객을 잠깐 속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어질 진한 감정씬에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엄마와 마주치죠. 잘 지냈어요? 원작에서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이 자스민의 실제 국적인 필리핀으로 바꿨습니다. 잘 꺼져서 고마워요. 감정 표현이 서툰 완득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라면 드실래요? 원작에 있던 대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라면 먹는 장면이 이렇게 슬프다니. 난 진짜 이 편지 보고 펑펑 울었잖아. 미안해요. 잊고 살지 않았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글씨를 이렇게 못 쓰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이 쓴 편지를 샘플로 보면서 미술팀 스텝이 왼손으로 수십 번 써서 만든 편지라고 하네요. 그 사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이 대사는 놀랍게도 김윤석 형님이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아줌마들 자기들 나라에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 이 대사 너무 좋은데. 문 열어요. 진짜 빨리 안 열어요? 야이씨 학생 놈 새끼야.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김윤석 주연의 검은 사제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좀 열어봐. 이 새끼 지금 장난하는 줄 아나? 정신 차리십시오 신부님도. 야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고맙습니다. 고마웠다고? 잊어버려.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던진 건 김윤석이 즉흥적으로 추가한 애드리브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맨 왼쪽 저 아줌마가 지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왼손에 쥔 지푸라기를 던져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고 한 방에 치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줌마는 주먹이 보통이 아닌 게 같은 그림을 봐도 완전 다른 해석을 하는 완득이 CG로 그림을 움직이게 해서 시각화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관객이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CG는 뺐다고 합니다. 제작비 때문이 아닙니다. 킥박싱 스파링 있었어요. 그냥 두들겨 패면 되죠. 싸움 잘하나 봐요. 핫산 따라 체육관에 와서 천직을 만난 완득이. 하지만 아직은 규칙도 잘 모르는 싸움꾼입니다. 여전히 카리스마 갑인 안길강 형님. 싸움하고 운동도 구분 못해? 원래 이런 체육관 관장님은 주인공을 한 번에 받아주지 않는 클리셰가 있죠. 어디서 저런 조폭 같은 놈을 데려왔어? 교회했어요. 이런 잔잔한 개그도 완전 내 스타일. 완득이가 킥복싱을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는 일단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 좋은 겁니다 아버님.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방 공기가 참 가방. 좋죠. 술 한잔하기. 동네 슈퍼에 모여서 벌어지는 즉흥적인 술자리. 김여령 작가 피셜, 이 장면의 호정이 바로 본인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글 쓰다 이렇게 글이 막히고 하면 한 잔 두 잔 해요. 작가 본인이 이렇게 동네 슈퍼에서 막걸리 많이 드신다고. 오빠 지금 자요.
진짜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술병에 담겨있는 건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소설 써요, 무협소설. 이씬 역시 거의 모든 대사를 애드립으로 꽉 채웠다고 합니다. 실존주의 무협소설이라고도 하죠. 워롱이라 하옵니다. 전 지방 전통주 같네. 실존주의 무협소설은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추가했고요. 월홍이라는 필명은 곽효주 누나가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호정이에요. 얼굴 빨개진. 호정이 맨발로 땅의 기운을 받으며 체조까지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서 업히세요 그냥. 뒤에 이어질 완득이가 아빠 업어주는 컷의 느낌이 약해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높다. 우리 아들 이 다리인 거 봐라 이놈 자식. 난 또 여기서 울고 있네. 야자 면제 사유가 됩니까 이게?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야자가 실수로 치약 뚜껑을 떨어뜨렸지만 그 누구도 NG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마저 연기로 승화시키는 완벽한 생활 연기. 역시나 완득이를 받아준 관장님. 내가 더 힘주고 힘더 줘! 이건 안길간 형님이 설정한 애드리브입니다. 기다려도 안 와서 그냥 갑니다. 엄마가 차려준 반찬들. 여기에 김치가 없다는 건 감독이 뒤늦게 아차 싶은 옥의 티라고 합니다. 짜다.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엄마의 반찬 배달. 짜다. 필리핀 음식이 좀 짠 편이라는 설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짠 음식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식성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좀 짜요. 저 아버지처럼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똥주 외국인 노동자들 먹여주고 지어줘서 잡혀간 거래. 실제 이 학교에 이런 테라스가 있어서 장소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애들 담배 피우기 딱 좋. 이 영화의 최대 반전은 우리 엄마가 학생회 운영위원이잖아. 혁주 어머니의 치맛바람. 야, 너네 미쳤냐? 어젯밤에 술 먹은 얼굴로 씻지도 않고 아무 걱정 없이 바로 출근한 윤석 형님. 보고 싶었지? 꺼요. 냄새나요. 덕분에 두 명의 배우에게 대사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반가운데 그냥 가시죠 아버지. 밤이 되기 전 딱 15분 정도 나오는 골든아워. 잠깐 지나가는 컷이지만 이 한 컷을 위해 꽤 오랫동안 기다려 건진 컷이라고 하네요. 경찰이 한번 덮치고 나니까 좀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네 그냥. 동주의 방 내부도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역시나 댕깡 같은 거 안 하고 좁으면 좁은 대로 인물을 가까이 촬영했습니다. 열심히 킥복서의 꿈을 키우는 완득이.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인 줄 알고 미들킥을 날렸는데 선생님이? 원작의 대사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감히 학생이 선생을 이었는데 김윤석 배우가 완전 코미디로 바꿔버렸습니다. 너 왜 날?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십니까? 이게 이 개새끼야! 고양이다 이 새끼야. 에이전시에 소속된 훈련된 고양이라고 해서 섭외했다고 합니다. 연기 실력은 동네 길냥이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무슨 기도인지 이제 알았다 이 새끼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계속 업고 가는 설정이었지만 배우 보호 차원으로 내려서 부축하는 씬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비 공장을 신고했냐? 타짜의 너구리가 아기와 부자지간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엄마가 일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감미옥입니다. 아버지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제는 엄마를 챙길 정도로 성장한 완득이. 하지만 아직은 버스 옆자리에 앉을 용기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입은 옷은 이 자스민이 시어머니가 입던 옛날 옷을 꺼내온 것이라고 합니다. 영월 장터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민구. 실제 주민분들이 너무 신나서 같이 춤을 춰주셨다고 하네요. 어린애가 혼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당신이 잘 키울 수 있다면서요. 이곳은 실제 영월에 있는 창신 여인숙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으나 현재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5일장이 열리는 날 가끔 손님이 찾을 때만 영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 좁은 방에 딱 두 배우와 카메라 감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신발이 눈에 밟혔던 완득이. 이곳 역시 실제 영월의 신발 가게입니다. 아이고 근데 저쪽 사람 같은데 둘이 무슨 사이들이에요? 가게 사장님은 김윤석 배우의 소개로 연극 배우 김효숙이 맡았습니다. 35,000원 하는 건데 33,000원 맞네. 아주 잠깐 나오는 작은 역할이지만 강원도에 미리 내려가서 며칠 동안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강원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연기에 열정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거스름돈이요.
이제 어머니를 안아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한 완득이입니다. 다른 체육관 선수와 붙어보는 친선 스파링. 상대는 유아인에게 킥복싱 지도를 해준 액션스쿨 스턴트 배우입니다. 회장님, 3분이 원래 이렇게 길어요. 연기가 아니라 실제 너무 힘들어서 나온 호흡이고 3분이 길게 느껴지는 것도 진심이었다고 하네요. 강한 상대에게 제대로 쳐맞아보는 완득이. 아직도 꼬리 제자리를 못 찾았네. 평소에 그렇게 좀 웃고 다녀라 자식아. 실제로 펀치 드렁크라고 골이 크게 흔들리면 몽롱하게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방학 때 실컷 놀아.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대학만 대학이 아니야. 세상이 다 대학이더라. 이 대사는 영화의 자문을 도와준 교사극단 조명이 있는 교실에 윤지영 교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좀 멋있는 얘기를 좀 하면 반응을 좀. 진짜 전 출연진이 다 모인 식사 시간. 완득이가 엄마를 닮아서 인물이 좋구나. 저도 좀 닮았어요. 역시나 세트를 자르지 않고 좁은 공간에 꾸역꾸역 다 들어가 꽉 차게 촬영했습니다. 교회에서 댄스 교습을 하겠다는 동주. 교회에서 그걸 하게 해줘요? 내가 돈 내고 샀다. 방학 동안 교회 전도사가 됐다고 하더니 아예 교회를 인수한다고? 개신교에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일반인이 갑자기 잠깐 전도사 일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인 전도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교회가 커요. 문화사업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이 교회 건물을 인수할 수는 있으나 계속 교회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방도 있어요. 사랑방이라고.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 멋있다. 황정민 주연의 영화 베테랑입니다. 광역수사대 베테랑 형사 서도철과 미스 봉이 잠입수사 중입니다. 이곳은 양재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영화의 시작을 두 형사가 아닌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싶어서 예전에 중고차 관련 범죄를 취재하다 알게 된 사건에 대입하여 잠입수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79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인 블론디의 하트 오브 글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곡만큼은 꼭 사용하고 싶어서 무리 좀 했다고 하네요. 미스봉 역에 여러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오디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연기를 배우지 않은 장윤주 배우의 대사에서 딱 미스봉다운 날것의 느낌이 나서 바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모델의 워킹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서 장윤주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컷이라고 합니다. 이 씬은 차가 별로 없는 일요일 새벽에 코엑스 사거리에서 촬영한 씬입니다. 차 안은 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한 후 합성을 해서 만든 씬인데 영화 촬영이 처음인 장윤주 배우가 얼떨결에 벨트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하다가 혼났다고 하네요. 경찰이니까 벨트를 꼭 해야 한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너 이 새끼 너 아까 저기 낮에 저기 사장님 이 중고차 딜러 역할은 원래 김희원 배우가 맡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와이어를 묶어 당기면서 찍은 컷입니다. 고가의 차를 렌트했기 때문이죠. 화려하게 보이는 액션이 목적이 아니라 차가 다치지 않도록 와이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차 안 상했어? 내가 그랬지. 사람 다쳤나 먼저 물어보라고. 그 덕에 현장에서 이렇게 멋진 대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애 괜히 손대가지고 걔 지금 밥 먹을 때 턱받이하고 침 질질하면서 밥 먹다니까. 원래 대본의 대사는 딱 여기까지였는데 감독이 컷하려는 순간 밥 좀 막 좋아하고 달수 형이 이런 애드리브를 쳐서 빵 터졌다고 하네요. 이때 그냥 컷을 했다면 명장면 하나를 놓칠 뻔했네요. 야, 경찰을 때리면 어떡하냐. 예? 정당방위다. 가슴에 보호대를 했지만 저렇게 걷어차면 아픕니다. 그래서 애 팼단다. 야, 애들은 다 때리면서 크는 거지 뭐. 원래 대사는 애들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였는데 서도철이라면 애들을 때리며 자랐을 것이라는 조성민 프로듀서의 아이디어로 대사를 바꿨습니다. 조성민 PD님은 영화에도 잠깐 출연하십니다. 이렇게 발을 닦는 서도철과 대출 이자만 모아도 집 사겠네. 이바로 대출. 대출송은 황정민 배우의 깨알같은 애드리브입니다. 일만 많은 뭐예요? 제대로 받질 못하는데. 정웅인 배우는 영화 전설의 주먹의 연우로 황정민 배우가 추천을 했는데 싸워봐. 자, 시작! 감독은 정웅인 배우가 영화 워터프론트에서 부둣가 노동자로 나오는 말론 브란도를 닮아서 이 항구씬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캐스팅했습니다. 정웅인 배우는 실제 기사님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평택까지 동행을 하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캐릭터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님들이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우유를 핸들에 끼운 채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부산항에서의 롱테이크는 밤인데다가 배우들이 직접 중장비를 운전해야 하고 카메라 이동 시 포커스를 맞추기 힘들어서 이 긴 테이크를 9번이나 찍어서 건진 컷이라고 합니다. 아이 좋아.
부당 거래 때부터 시작된 류승환 감독 영화 현장의 유행어입니다. 아이고 좋다 오빠 화이팅. 아이고 좋다. 아이 좋아. 춤추는 서도철은 황정민 배우가 즉석으로 생각한 설정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부금. 사실 이 씬에는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을 깔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곡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힘들지? 타고 가. 달수형은 운전 못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차가 천천히 똑바로 가는 것도 힘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NG가 났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 갑시다. 이 러시아 보스 역은 실제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 선수인데 본인이 특별히 액션씬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크로캅이랑 켜도로 이거 어떡하냐. 이곳은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4년까지 입주해 있던 마포구의 구청사 건물입니다. 사무실과 식당, 체력 단련장까지 다 이 건물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한편 일한 돈도 못 받고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된 배기사. 류승환 감독은 이 영화 이후 이런 상황을 다뤄서 고맙다고 전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직원 역의 류아벨 배우는 실제로 공연 중에 다리를 다쳐 기부스를 하게 돼서 출연을 못할 뻔했는데 감독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생활 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류아벨 배우의 본명은 류선영으로 류혜영 배우의 친언니입니다. 이곳은 가평의 아난티 골프클럽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뒤에 백을 CG로 심어서 서울인 척 했습니다. 풋풋한 박소담 배우와 엄태구 배우가 보이네요. 매니저 이영렬이. 이것은 사실 다리가 풀려서 NG가 난 컷인데 너무 웃겨서 그냥 썼다고 합니다. 왕영사의 등은 오대환 배우가 스스로 설정을 하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부탁을 해서 테이핑을 하고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 새끼 미친 새끼 같아 저거. 근육형 힘캐 왕영사는 전작 부당거래에 이어 마동석 배우를 캐스팅하려 했으나 스케줄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대환 배우에게 마동석의 피지컬을 원하는 불가능한 주문을 했으나 오대환 배우는 2주 만에 10kg 벌크업에 성공해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쉽게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동석 형님은 잠깐의 카메오 출연으로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씬을 씹어먹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죠. 먼저 내려서 도어맨을 그냥 보내고 본인이 뒷문을 열어주는 건 최상무의 캐릭터를 반영한 디테일입니다. 나보고 지금 이걸 차라고? 감독은 조태호가 기저귀를 차는 모습을 찍고 싶었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싫다고 반대를 해서 안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대사는 류혜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나 아빠 저렇게 힘들게 돈 번다. 실제 이 아역 배우가 힘들 것이 걱정이 돼서 촬영 분량을 나누어 정말 심한 장면에서는 아역 배우 없이 찍었습니다. 구타를 당했다고요? 이 씬은 부산의 해운대 경찰서를 세팅해서 촬영했습니다.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분은 본 직업이 영화 감독인 황병국 감독입니다. 조연, 우정 출연, 특별 출연 전문 배우이시기도 합니다. 배우는 할 수 없는 너무 사실적인 연기를 하십니다. 아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이 건물은 충무로에 있는 극동 빌딩에서 찍었는데 감독은 신흥 재벌이 아닌 3대째 유서 깊은 재벌임을 표현하기 위해 강북을 고집해서 로케이션 했습니다. 이 대사는 테이크가 반복되면서 실제로 힘들어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 로비의 흉상은 송영창 배우와 유아인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시뮬레이션 사진을 가지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감독은 전작 부당거래에서 황정민 배우와 유해진 배우의 대결 구도가 너무 좋았는데 이런 구도의 연기 대결을 또 한 번 만들고 싶어서 시나리오 초고 단계에서부터 대본을 두 배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제저 깝치고 까불고 다니지 못하게 이번 주까지 주부도박단 사건 처리해. 전작 부당거래에서 강정식 국장으로 출연했던 천호진 배우가 같은 이름으로 강정식 광수대 총경 역을 맡았습니다. 회사까지 사람들 찾아와서 나 쪽팔리게 만들어? 이 시퀀스는 폴리스 스토리 2에서 장만옥과 송룡의 연기를 오마주한 씬입니다. 나한테 이러고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서도철이 입고 있는 옷은 실제 황정민 배우의 자켓이라고 합니다. 배우가 의상 피팅 때 입고 온 옷이 형사와 잘 어울리고 감독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습니다. 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배우가 아닌 실제 동네 주민분들입니다. 카메라가 있던 뭘 하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최상무 쪽을 볼 때의 뒷배경과 전소장 쪽의 뒷배경이 같은 곳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질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이곳을 헌팅했습니다. 조태호의 차가 오자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는 최상무. 감독이 시킨 게 아닌데 유해진 배우가 캐릭터에 빠져있는 상태여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하네요. 10분 전에 소장한테 전화 왔었네. 서도철이 문을 잠그는 것은 황정민 배우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낸 연출입니다. 8906 차 좀 빼주세요. 예? 이 대사도 현장에서 만든 대사인데 8906은 황정민 배우의 전화번호 뒷자리라고 합니다. 칼 맞은 광수대 막내 윤영사는 김시우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의 전작 짝패에서 감독이자 주연인 류승환 감독의 아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감독님은 항상 본인이 김시우 배우와 닮았다고 주장하신답니다. 또 유아인 배우와는 KBS 드라마 반올림으로 함께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구타 유발자들 오디션을 함께 봤는데 김시우 배우가 현재 역을 맡아서 유아인 배우가 질투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옥상의 추격신은 낮에 찍어서 색보정을 통해 새벽으로 만들고 저 멀리 지나가는 차에 라이트까지 CG로 심었습니다. 황정민 배우는 감독이 오케이라고 하는데도 더 아파 보이는 컷을 찾기 위해 몇 번을 더 뛰었습니다. 이 씬은 그 사람 많다는 명동을 통제하고 촬영했습니다. 상류층의 파티를 표현해야 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조 출연자들의 리액션도 애매하고 예산이 넉넉치 않아 소품도 애매하고 어쩌자고 여길 와. 이 샴페인은 5-6만원짜리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유아인 배우가 일부러 병을 가렸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조태호가 정관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나쁜 조태호가 더 나쁜 쓰레기가 됐네요. 이 컷은 황정민 배우가 알아서 할 테니 빨리 찍으라고 하더니 실제로 차가 막 다니는 도로를 저렇게 막 건넜다고 합니다. 이 컷은 사실 고규필 배우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NG 컷인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촬영 중 부상을 당해 실제로 절뚝거리는 황정민 배우입니다. 와, 명동에서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고? 여기서부터 전작 짝패에 나왔던 본정통 청주 성안길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길바닥은 안전 매트를 싹 깔아놓았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면 겁내 아프겠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청주대 연영과 학생들인데 한 명 한 명 보면 모두 다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배우의 캐리커처 크레디트는 촬영 당시 배우와 스태프들의 합이 너무 잘 맞고 재미있어서 감독의 진심을 담은 배우에 대한 헌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난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황산벌, 동주 등 대중성과 작품성, 흥행까지 모두 잡은 시대극 장인 이준익 감독의 전통 사극 사도입니다. 강렬한 음악과 관뚜껑 열고 나오는 처절한 세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고조된 상태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대로 프롤로그로 가져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영화에 집중시켰습니다.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만조상해 원경입니다. 당시 하와이 영화제에선 개막작으로, 피렌체 영화제에선 폐막작으로 상영했는데요. 해외에서 상영할 때마다 항상 음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의 비극을 달래는 곡이라고 감독은 설명했는데요. 이 BGM은 놀랍게도 소경 박수 역의 정혜균 배우가 실제 박수 무당에게 배워서 본인이 직접 오른손으론 북을, 왼손으론 징을 치며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정혜균 배우는 감독이 제작한 공포택시로 데뷔하고 이후 황산벌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뭐 시기와 그 시기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첫째 날로 포워드합니다. 이곳은 영화 왕의 남자를 촬영했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자네가 충신일세. 첫 사극인 관상에서 귀족들의 세력 다툼에 희생된 관상바 양반이 이놈 관상은 무슨 벼슬에라도 들으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해냈습니다. 무려 왕이라니.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숙종과 무술이 출신 숙빈 최씨 사이에서 그것도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배다른 형님인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제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그로 인해 정통성이 큰 약점이었고 평생을 컴플렉스로 살았지만
무려 52년을 집권하며 최장 집권, 최장수 군주로 기록됐습니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특수 분장을 해야 했던 송강호 배우. 대선배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2-3시간 동안 분장을 하니 다른 배우들은 뭐 불평 한마디 없이 분장을 해야 했다고 하죠. 이 처분은 세자의 생모가 내게 정한 것이다. 또한 60대 후반 노인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일부러 쇳소리를 내며 성대를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미쳤어.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말이죠. 저분은 나시대 은혜를 베푸시고 세손만은 보존하게 하소서. 영조의 두 번째 후궁 영빈 이씨. 조철현 작가가 더테러 라이브에 출연한 전혜진 배우를 보고 영빈 역으로 찜해놓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발신지 추적 중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셈이죠.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영화문. 극에서 영조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만안문, 흉한 일이 있으면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는 세자. 관과 용포를 벗어라. 아버지가 용포를 벗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세손. 무려 소지섭 아역 이효재 배우입니다.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에서도 소지섭 아역으로 출연하죠. 검은 사제들과 가려진 시간에서는 강동원 아역으로 출연하는 잘생김이 묻어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어젯밤에 네가 정신이 나간 채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려 했던 세자. 자결하라는 아버지의 처벌에 스스로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자결이 아닌 용서를 간청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실제 돌바닥 사이에 촬영용 소품을 딱 한 장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연기에 물이 오른 유아인 배우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몇 번이나 실제 돌바닥에 머리를 찧어 진짜 피가 터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왕 준비하는 거 몇 장 더 깔지. 이 표정은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온 찐 표정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이런 처분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당시 동부승지였던 최재공은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던 충신이었습니다. 세자를 패한다는 교지를 내렸을 때도 눈물 흘리며 만류한 인물인데요. 비록 세자 편을 들었지만 영조마저 진정한 충신이라고 인정했고 효심 깊은 정조는 거의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사실 이모 화변 당시에 그는 모친상을 치르던 중이어서 이 자리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영화적 상상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최재공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지만 콧방귀 끼며 비웃는 영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뒤주가 등장합니다. 사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던 뒤주는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물건으로 잊혀질 단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유명한 물건이 됐죠. 원래의 목적보다 그저 처형 도구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험한 일 한 번 안 한 왕이 망치질을 이렇게 잘하는 건 그냥 한번 생각해본 오게티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40대의 영조와 세자의 좋았던 시절.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세자와 사치에 대해 논하는 건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영조는 근검절약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검소함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데요. 영조의 용포는 그의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 입어 낡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올리는 가채가 장식을 넘어 사치스러워지자 가채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궁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땐 예외였습니다. 백성들한텐 금주령 내려놓고 지는 솔잎주를 마셨다고도. 세자는 누구에게 이 글을 주겠는가? 실제 이 아이 안정우 군이 직접 쓴, 그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 세자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 영조의 정비 중전 정성왕후 역의 박명신 배우는 절친인 전혜진 배우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주 새 여인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활 애친자는 불감 5어인하고. 하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은 세자.
사실 물을 뿌리면 한 번에 깬다는 설정이었는데 아이가 실제로 잠들어서 한 번에 못 깼다고 합니다. 그걸 애드립으로 살려 물을 2번 뿌려주는 스승님의 센스. 이 나이 때는 밥 먹다가도 잠들곤 하죠.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전작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던 정석영 배우가 이번엔 내관이 됐네요. 홍내관 역이 대사는 별로 없지만 내관으로서의 포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석영 배우를 삼고초려해서 겨우 섭외했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긴 한데 자식 입장도 생각을 좀... 대리 청정 이후에는 병이 생겨 음란과 폐악을 일삼으니 박수, 비구니, 기생들과 쥐하로 놀면서 교지에 적힌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승정원 일기 등에 기록된 영조가 직접 한 말과 쓴 글을 바탕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이에 세자를 폐하여 평민으로 삼아 가두노라. 내 참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노라. 장가 가는 날 패백받은 아버지가 훈계하시는데 화한 옹주, 그러니까 세자의 여동생이 세자 앞에서는 옷을 이것은 흡사, 점호 시간에 이등병 웃기는 병장? 이 사신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아니하니 묻히지 말거라. 너 왜 웃니? 이런 연기 호흡은 진짜 송강호만이 가능하죠.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아니 내관을 왜 미워하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야 무늬만 중전이지요. 주상을 오래 모신 영빈이 하시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니라. 내명부 여인들의 묘한 신경전과 질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편집되는 바람에 그 감정이 좀 약해진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왕제께서 가래 선물로 하사하신 강아지옵니다. 공부보다는 뛰어놀고 그림 그리는 걸 즐기는 세자. 이 역시 역사에 기록된 사실에서 따온 설정입니다. 아니,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역시나 책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죠. 실제 용조는 세자가 2살 때부터 가르치는 미친 교육열을 불태웠는데요. 아빠가 쓴 책이라고 그걸 다 외우라니 애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죠.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이 대사들 역시 실제 용조와 세자가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조선시대 왕도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네요. 시간은 다시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와 뒤주 3일차. 유아인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보고 벌레가 있다고 믿으며 이런 연기를 했습니다. 뒤주 안에 지네는 전부 CG로 만들었죠. 반 미친 상태로 뒤주를 부수고 탈출에 성공. 유아인 배우는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나면 걷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뛰긴 뛰어야 하니까 나름대로 일부러 넘어질 것처럼 뛰었다고 합니다. 다시 가두어라.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묶은 뒤 때까지 덮는 잔인함. 이 역시 실제 역사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이 장면이 마치 무덤이 연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독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일종의 봉인 느낌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실제 종묘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희궁 회랑에서 기둥이 보이도록 블루스크린을 대고 찍은 후 따로 찍어온 종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장면입니다. 실제 종묘의 건축물 양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불가능하니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왕가에서 자식을 원수처럼 기른다는 뜻을 이제 알겠느냐? 바로 이 연기를 보고 아쉬움이 전부 해소됐다고 합니다. 대사와 표정만으로 관객을 집중시키는 연기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제 세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보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표정만 봐도 마음에 없는 소리인 게 티가 나죠. 나는 원래 이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대신들을 다루는 영조의 노련한 정치질을 표현했습니다.
하면 대리청정은 어떠한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듯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영조. 포커스가 나가 있는데도 그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훈련 도관의 모든 당파를 혁파하고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옳게는 좋겠수. 추억의 빵꾸똥꾸? 내명부에서는 세자를 향한 칭찬에 입이 마르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영 떨떠름하죠.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영조와 세자의 분열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시 실제 세자의 나이가 15살 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짓인 것 같네요. 영화에서 꽤 긴 시간을 차지하는 두 번의 대리청정. 사실 지루해질 수도 있는 씬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상업 영화로서는 거의 모험에 가까운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뭐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잘해버리면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죠. 오늘도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저 숟가락 들 힘이라도 있으면 귀 씻을 물을 대령하는 나인에게 꽂혔네요.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소담 배우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별일 없지. 이제 대놓고 아들을 미워한다고 티를 내는 영조입니다. 숙종대왕 능으로 향하는 행차. 비가 오는데 날씨가 너무 맑은 것 같죠? 사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는 스케줄이 되지 않아 그냥 비를 뿌리며 촬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독서가 가장 즐겁다는 시를 써줬다며 독서가 어찌 너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이 능행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긴 하나 이 대사는 당시에 했던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 대사 역시 영조가 세자에게 다른 날 다른 곳에서 한 말인데요. 파편적인 여러 가지 기록을 다 합쳐서 재구성해 씬을 구성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어젯밤 꿈에 청룡을 봤다니까요. 청룡을. 새손이 태어나는 날 꿈에서 본 청룡을 그린 세자. 어찌 보면 전통 사극의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독은 고전미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부채로 만들어 두었다가 훗날 새손이 보위에 오르는 날 바치도록 하겠나이다. 황산벌, 평양성까지 만들어 봤으니 나올 수 있는 감독의 관록이죠. 됐다. 데려가라. 손주 100일인데 영 탐탁치 않은 영조. 전하께서 하교가 없으실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양반 했어. 우리 후궁들까지 나서서 전하를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서원 자네 임신한 거 믿고 깝치던 문서원은 결국 네가 주상의 종애를 믿고 이것은 가짜로 때릴 수 없는 풀샷이라 실제로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아프니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 천한거 뱃속에 주상의 씨앗이 들었다고. 천해요. 생모가 무술이 출신인 영조는 천하다는 말에 심하게 긁힙니다. 이참에 제 임금자리도 거두십시오. 완전 발작 버튼 제대로 눌렸죠. 이때 깔리는 BGM은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사도라는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라는 곡을 들으며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엔딩에 소간지가 간지나는 추모의 춤을 출 때도 이 곡이 흐릅니다. 감독은 처참했던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로 망각의 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곡 오블리비언을 레퍼런스로 삼은 이유입니다. 내가 임금의 자리에 연연치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대로 왕이 되면 좋겠다. 실수로 윤허를 내렸다. 윤허를 번복하고 숨을 거둔 인원왕후. 가증스러운 자식.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와중에도 얼른 절을 한 번 더 하고 나가는 건 그래도 사배의 예는 다 지키기 위해 4번째 절을 하고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영조도 4번째 절을 마치죠. 어딘지 모르게 괴이한 방법으로 대왕 대비를 추모하는 세자. 왕생극락 들어가서 인도 한생을 하옵소서. 정혜균 배우가 직접 부른 만조상의 원경이 다시 흐릅니다.
이때 기생이 부르는 곡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합니다. 그 옷차림은 뭐냐? 세자라는 적자가 상중에 술이나 퍼먹고. 전부 영조가 세자에게 실제로 한 말을 고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금주령을 어겨 참수된 것을 모르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금주령은 본인도 어겼죠. 청나라 사신이 선물한 강아지가 많이 컸네요. 빙웅이 탈은 잘 비켜주더냐? 간지 개쩌는 몽이의 견종은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새 중정께서 오신 이후로 주상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작은 아버지 홍인환. 당신 여기 와서 왜 이래?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바로 손절치는 홍씨입니다. 사도세자와 아버지와의 갈등에 숨겨진 대신들 간의 이해관계와 당파 싸움을 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2시간 안에 모든 걸 표현하지 못한 건 감독의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새 중정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이고 후궁인 박소담 임신시켜놓고 새로운 중전은 서예지가 됐네요. 문서원이 딸을 낳았거든요. 영조의 갭이 정순 왕후 역의 서예지 배우 역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습니다. 저는 주상이 무섭습니다. 15세의 나이로 66세 영조와 가례를 치르고 왕비가 된 정순 왕후. 무려 51세 연상으로 역대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많은 국왕과의 나이차를 자랑합니다. 의붓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 어리죠. 사실 이 장면 전에 새 중전을 드리라고 하는 대신들과 이 나이에 무슨 새장가를 가냐며 거절하면서 슬쩍 영빈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해보지만 숙종대왕이 장희빈 사약 사건 이후 후궁이 중전이 되는 걸 금지했다며 중전 후보자를 준비하겠다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하네. 이 장면은 자칫 영조가 여색을 탐하는 인물로 보일까봐 송강호 배우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가능하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역사적 사실인걸. 이후 그녀에게 후사는 없습니다만 후대왕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 대비가 되어 수렴 청정을 하며 국정을 주도했던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열어라. 아예 창덕궁 후원에 무덤 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박수와 비구니, 기생들을 불러 모아놓은 세자. 전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세손 입만 열면 세손이야. 아버지와의 정을 나누지 못해 본인의 아들에게도 정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극. 다른 옷 가져. 실제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대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옷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설정입니다. 그 늙은이 당장 경희궁으로 옮기라 해. 감독은 세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진짜 미친 건 사도세자일까요? 아니면 영조일까요? 자식이 아내한테 뭘 한자도 드릴 수 없사옵니까? 3대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를 2시간 안에 담기 힘들기도 하고 사도세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 영조와 정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약해질 것이 걱정이었는데 영조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로 다 표현한 것 같고 정조의 감정은 이 씬과 소지섭의 엔딩 장면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목적지로 날아가야 할 화살을 허공에 날리는 건 자유로움에 대한 이상을 날아가는 화살에 투영시킨다는 설정입니다. 세손은 사배를 올리라. 아무리 초라한 환갑연이라 해도 중전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예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모에 가깝죠. 아들의 최후를 직감했다는 설정입니다. 사실 전해진 배우는 울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전 감독이 세손의 얼굴을 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왜 세자가 아니라 세손을 보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촬영을 시작하고 세손의 얼굴을 보니 바로 이해가 됐고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임금을 죽이려 작당하여 저잔 나경원에 배우를 캐소서. 대신들에게 세자를 폐위하라는 교지를 올리라고 어명을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다는 걸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편집하면서 압축하다 보니 그 디테일이 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N차 관람하면 알 수 있는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존재 자체가 영모야. 금천교로 가서 되지. 이곳은 창덕궁의 금촌교가 아니라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다리에서 찍은 후 배경을 CG로 합성한 컷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영모라잖아. 보여줘야지. 결국 참지 못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세자. 실제 사도 세자가 지금의 청계천인 경희궁 내수를 통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만약 작정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네 할미는 일개 후궁인데 어찌하여 왕과 왕비에게만 올리는 사배를 올렸느냐. 세손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전 테스트를 해보는 영조. 그날 소손은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이 장면은 기록에 없는 영화적 상상으로 만든 픽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래서 신하들 앞에 어수아비처럼 앉혀놓고 감정과 대사로 휘몰아치는 영화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 영조가 본인을 보고 있다는 걸 알 리 없는 세자이지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판타지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너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난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아들을 죽여야 했던 영조의 처참한 감정 역시 살리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풀어지는 걸 판타지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아비를 죽이면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이 씬의 대사는 전부 오버 보이스로 후시 녹음하려고 했는데 송강호 배우가 지금 이 감정에 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딴 동시 녹음 보이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식 잡아먹은 애미가 살아서 뭐해? 감독이 힘들어하는 전혜진 배우를 보고 소주 한 잔을 권했다고 합니다. 소주 몇 잔 먹고 정말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하는데요. 컷을 안 하길래 잠깐 봤더니 감독도 눈물을 펑펑 흘리느라 컷을 못했다고 하네요.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사도세자라 하라. 이거 꼭 가야만 한다. 싫습니다. 뺨을 정확하게 때리는 건 회경궁 홍씨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아들을 궁으로 보내려 한다는 설정입니다. 드디어 왕위에 오른 정조. 끝난 줄 알았는데 소지섭 배우가 나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됐죠. 이 장면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감독은 이야기의 끝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 아버지를 추모하는 정조의 모습까지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지섭 배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엔 고사했지만 감독의 끝없는 설득에 넘어가 특별 출연했다고 합니다. 문근영 배우는 소지섭 배우와 꼭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됐다며 탄식 아닌 탄식을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소간지가 국민 여동생을 처음 보고 한 인사말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사실 즉위식 때는 붉은색의 금간 제례복을 입는데 영화에서는 강렬한 세계 대비를 만들기 위해 하얀 옷을 입은 신하들 사이에 블랙톤 옷을 입혔습니다. 이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서 춤을 출 때는 하얀 옷을 입는데요. 이 역시 정조 이외의 인물은 병풍으로 만들어 정조만이 화면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해경궁 홍씨 역을 다른 배우를 섭외하지 않고 특수 분장한 건 전통 사극에서는 과감한 도전인데요. 한국에서는 분장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감독은 이 모든 감정을 오롯이 가진 배우가 직접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노라.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입니다. 여타의 시대극과 비슷하게 영화는 시대적 자료들로 시작합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실제 뉴스 자료를 무려 700기가나 구매해서 줄이고 줄여 시대상을 알려주는 소스를 골라 사용했습니다. 구매 비용이 엄청나서 사실 촬영에 만드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사실성을 위해 뉴스 자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영화 1987의 음악을 만들었던 김태성 음악감독은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느낌으로 시계 초침 소리와 타자기 소리 등으로 리듬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모건 스탠리 본사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강남의 한 건물입니다. 촬영팀만 미국에 가서 찍어온 풍경을 창밖에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미국 증권가에 떴던 지침이라고 합니다. 현장님.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과 팀원들, 실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아침들 먹었어? 작은 그릇 공장을 운영하는 소시민 갑수.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당시 이 뉴스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저 역시 우리 집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때 실제 음악은 틀지 않고 촬영할 생각이었는데 허준호 형님이 춤을 한번 춰보겠다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 정말요? 갑수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 우리 그룹 미도파에 납품하신다. 와, 표정 진짜 너무 좋다. 폭죽 터지듯 환호하는 게 아닌 담담한 웃음으로 캐릭터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입사 후 연수 교육을 떠나는 회사원들. 고려 종합금융을 선택해주신 신입사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유아인 배우는 당시 영화 버닝을 찍으면서 엄청난 감량을 한 후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감안해 상당한 오버핏의 양복까지 걸치고 얼굴도 동안이라 마치 아빠 정장 입은 고딩 같은 느낌이 나서 초반엔 이게 맞나 싶었다고 하네요. 다른 회사는 다른 면접 못 가게 돈도 준다는데 다른 회사에 가지 말라고 돈을 줘? 입사하자마자? 취업난 그게 뭐예요? 일자리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Your fund decide to cancel a big amount. Sorry,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존슨. Bye. 아이씨, 새끼 승질 더럽게 가네. 갑자기 미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고 엄마의 가게에 며칠째 손님이 없다고 하네요. 아, 정말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정학은 촉이 팍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프로예요? 여성시대 아닙니까? 당시 초인기 라디오 방송 여성시대. 실제 97년 말에 힘들다는 사연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DJ는 손숙님이었지만 다른 분 목소리로 녹음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손숙님 목소리도 많이 변했다고 하네요. 한편 한국은행 총장은 심각합니다. 다시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 한시현 팀장 빨리 내 방으로 오라고 해요. 진짜요?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물어보는 질문. 최초 보고서 올린 지 열흘 하고도 반나절. 알았어. 그게 중요해 지금?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윗분들의 첫 대사는 이게 진짜냐고 묻는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준비하자. 김혜수 배우는 팀장도 팀원이라는 설정을 하고 명령 느낌인 준비해가 아닌 준비하자, 대기하고 있어가 아닌 대기하자로 대사를 조금씩 바꿨다고 합니다. 팀장님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오호, 통통 튀는 개성 만점 박진주 배우. 먼저 왔네 씨. 어이 소녀시대. 완전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것 같네요. 팀장님 옷에 먼지를 털어주는 조한철 배우의 디테일.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뭔가 액션이 있겠지 지들도.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한은 총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주요 경제부처 실무자들부터 소집하시죠. 촬영이 힘들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이 씬의 대사는 전부 후시로 녹음에 입혔습니다. 재정국 차관. 재정국 차관. 금융실장. 금융실장.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 다음에
바로 세상 아니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정국 금융실장, 형목 형님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야, 잘생긴 얼굴 더 봐놔라. 어? 장관님께서 주말에 골프 한번 나가자던데. 그리고 얼굴만 봐도 명존세 겁나 마려운 재정국 차관. 이렇게 환율 방어에 들어가고 있는 돈이 일주일에 20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9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그 모든 일을 정부가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곳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만든 세트장입니다. 김혜수 배우가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상태라 얼굴이 살짝 부어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촬영 후 오디오를 후시로 입혔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에 들은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가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를 사들이면 되지 않나. 대한민국 경제는 텐디멘탈이 든든해서 괜찮다 하지 않았나. 실제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만든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실제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니.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한편 위기를 감지한 윤정학은 사표를 던지려 합니다. 이 난파선에서는 먼저 나가는 놈이 생존 확률이 올라가지. 회사 동료 김 과장과는 동갑이라는 설정입니다만 실제 변진수 배우는 85년생으로 유아인 배우보다 한 살 많다고 하는데요. 어려 보이는 유아인이 잘못했네요. 저는 이 나라가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놈들 보고 뭐라 한 줄 아나? 엄모론자 새끼야.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서영삼 배우. 엄마니 음모론자.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듣고 생각한 유아인 배우 회심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저한테 지금 딱 1시간만 하라 해주시면 제가 진짜 큰 기회 드릴게요. 회사를 나온 윤정학은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윤정학의 실제 모델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97년 6월 동원증권을 퇴사하고 30대 후반에 미래에셋을 세운 걸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주 소수로 몇 분만 모시고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정학의 의상 컨셉은 완전히 바뀝니다. 의상 하나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요. 여담으로 한시연의 의상은 딱 두 벌입니다. 그것도 같은 스타일의 색깔만 다른 옷이죠. 저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인 배우의 원맨쇼가 시작됩니다. 줄 여자에 믿을 신자. 오호, 한자 잘 쓰는데? 유아인 배우가 이 영화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두 글자를 간지나게 쓰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일반 칠판으로 설정했었는데 미술 감독은 한 폐교를 발견하고 세팅하면서 투명 보드판에 화이트펜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강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 이 어음은 과연 어떤 어음인가? 어려운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갑수의 상황과 교차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어음을 제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되셨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리를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학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부가 개입한다면 노신사 역의 송영창 배우. 영화 베테랑에서 부자지간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쩔 텐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역시나 쉬운 설명을 위해 대책팀의 대화와 교차 편집했습니다.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한시현 팀장님. 원래는 한 번에 붙여 부르는 대사였는데 조우진 배우가 시현이 더 빡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이름을 먼저 부르고 뒤에 팀장님을 붙였다고 합니다.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진행했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그 새끼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거든요. 여성시대에 보내진 수십 통의 힘들다는 사연들. 혹시라도 가짜 엽서가 화면에 잡힐까봐 이 수많은 엽서들을 미술 팀원들이 전부 다 손으로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유아인 배우는 정학이라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말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듯 말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겠습니다. 위기를 숨기려는 자와 위기의 피해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자의 절묘한 교차 편집.
정학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은 노신사 단 한 명. 아니,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나 완전 반했잖아. X세대의 설정을 몰빵한 것 같은 오렌지족. 유덕한 배우는 군 제대 후 첫 작품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나 돈 존나 많아. 바로 태세를 바꾸는 것보다 약간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느낌으로 발로 의자를 밀며 시간을 번다는 설정입니다. 좀 앉으세요, 고객님. 더 글로리의 이모님, 여메란 배우. 우리 그릇 백화점 들어간다. 웬일이야? 잘됐다. 현실감 오셨다 진짜. 두 배우만 나오면 마치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가 되어버리는 매직. 경제부총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기를 숨기려는 정부와 언론 매체. 위에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부터 모으는 거야. 정신들 차리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스템이야. 누굽니까?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동문. 국가에 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침묵질로 정신이 없는 재정국 차관과 금융실장. 하버드 MBA 선배님이셔. 차기 정부에 입각하실 거고. 그리고 한 명 더 엮어보려는 차관입니다. 일성그룹 이동현 회장님 막내들 되시는. 그렇지. 정치하려면 재벌가를 빼놓을 수 없지. 몰라 뵙고 처음 뵙겠습니다. 팔을 쳐내는 건 조우진 선배도 깜짝 놀란 애드리브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꿋꿋이 캐릭터를 표현해내는 동화 배우. 아버지가 가보라 그래가지고 일단 오기는 왔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곧 있으면 국가부도 상황이 옵니다. 대비하셔야죠. 한편 한시연 팀은 제일은행부터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별도의 사업성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은행 자본금보다 많은 돈을 한보에 대출해준 은행. 아니 근데 한보 본사는 왜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겁니까? 총수께서 점쟁이한테 받은 터가 여기야. 실제 은마 아파트 상가에서 촬영했습니다. 당시 터가 좋다는 이유로 한보그룹 본사가 실제 은마 아파트 상가에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미쳤어 다들. 대출은 대통령 아들이 해먹었다는데 왜 어머 눈이 보고 지랄이에요 지랄이. 생각보다 더 한심했던 대한민국의 기업. 시중은행에서 한보가 받은 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어디서 이런 기집년이. 굳이 여성을 비하하는 대사를 넣었어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구도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솔직히 90년대 당시엔 여성은 커피나 타라고 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바닥이었던 건 사실이었죠. 야,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지? 니들이 정치권의 로비에서 억지로 끌어온 수조원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어. 사태를 조사할수록 더 참담해지는 시연. 남 탓할 거 없어. 한국은행도 책임 있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다는 설정으로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보 부도났을 때, 계약 부도났을 때 분석해서 올린 보고서만 몇 편인데요. 이 씨는 차를 세워놓고 밖에서 스태프들이 흔들며 촬영했습니다. 창밖은 도로 촬영 소스를 합성해 만들었죠. 그래서 뭐 어디 가는 건데? 한편 노신사와 오렌지족 두 명의 투자자를 유치한 윤정학.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지금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 윤 사장은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노신사가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요. 당시 쿠페는 너무 작아서 뒷좌석 바닥을 뜯어내고 앉아있었다고 하네요. 이 씬 역시 차는 그냥 서있고 창밖에 소스를 합성해 달리는 차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차지.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이건 뭐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윤정학의 더 큰 목적은 풋옵션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죠. 외환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 위기까지 겹칩니다. 환율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대 아니라 그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새끼야. 대본에 없던 대사였는데 금융실장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온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 위기라는 소식입니다.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 위기라는 뉴스를 보는 갑수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갑수가 뛰는 폼이 조금 어색한 건 허준호 형님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준호 형님은 웃으며 오히려 더 연기가 리얼해졌다며 좋아했다고 하네요. 부도 아니지?
부도 아니지? 내 돈 내놔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갑수의 심정을 담은 대사입니다. 기업들이 연달아 부도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재계순이 4위에 대우그룹까지 흔들립니다. 고려정금을 시작으로 1금융권도 위험합니다. 정확히 예상한 대로 고려종금은 난파선이 되고 대한민국 망했어. 우리 부자라고. 감독은 정확히 악당으로 보이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만 본인이 다니던 회사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기쁠 리가 없죠.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 그리고 더 큰 뜻을 품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한편 위험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차관이 생각해낸 방법은 IMF 가서 구제금융 받으시죠.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한국의 부도 위기를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 차관. IMF는 안 됩니다. 경제 주권 자체를 IMF에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은행원님, 이건 엄연히 정책이자 정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ABS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재밌나 봐. 썰렁하네. 갑자기 웃는 것과 이 대사 역시 조우진 배우의 즉흥 연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표정으로 억지로 웃어주는 것도 즉흥 리액션이라고 하네요. 여자들은 저렇게 다 감성적이거든. 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차관의 대사가 너무 짜증나서 권혜호 형님이 갑자기 치고 나온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권혜호 형님은 꽤 오래 금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어지러울 때까지 담배를 폈다고 하네요. 거기 서 있지나 말고 커피 좀 타올래? 이 대사 역시 조우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미친 새끼. 박진주 배우의 진심을 담은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이 나라가 한번 싹 뒤집어지려면 과해야지. 난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차관 역시 윤정학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그냥 1차원적인 빌런이 아닌 본인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한, 그리고 그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만든 괴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지만 IMF는 아닙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봅시다. 하지만 차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편 정학은 금매로 나온 아파트를 모두 사 모으려 합니다. 10에서 15% 더 떨어질 거고 그때 제가 다 사겠습니다. 미쳤어요? 내 돈인데. 그들은 IMF로 갈 것이다 하는데 올인한 겁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들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서 가진 놈들 중심의 새 판짜기를 시도할 겁니다. 차관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윤정학. 저 인간들한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예측한 대로 언론은 위기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외제 선호 취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부 계층들의 잘못된 해외여행으로 외환은 갈수록 말라붙고 있습니다. IMF로 가지 않겠다는 경제수석이 잘리고 차관의 동문이 새로운 경제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너 IMF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기분 나쁘게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것도 조우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너 같은 년이 팀장을 하니까 애들이 이따위 하냐? 목이 졸리면서도 상대방 더 빡치라고 웃고 있는 차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역을 맡아도 그대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우진 형님의 연기 클래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부터 이 대책팀은 IMF 협상팀으로 전환합니다. 수석과 차관 두 동문이 아주 주옥같이 합이 잘 맞네요. 빨리 협상하고 빨리 돈 받고 빨리 심하게 하자고. 그러면서 뻔뻔하기도 하죠. 한국은 IMF로 가지 않습니다. 새끼들 지금 다 뻥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요. IMF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씨는 세트를 만들어 3차 회의까지 연달아 3일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We are very much committed. If we reach an understanding today, we will announce it as early as tomorrow. IMF 총재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뱅상카셀이 맡았습니다. 두 배우가 같은 영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I hear the elections are coming up in Korea. I need the signatures of the top 3 presidential candidates.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결과를 보고 유추해서 상상으로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협상 시작 전에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급한데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때야? 정부는 이제서야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구제금융 200억 달러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공개 협상에 들어갑니다. This is what we've come up with from A to F. There are 6 conditions. Actually, there is a precondition. 협상안을 보기도 전에 선결 조건을 내놓는 갑질. We want you to suspend their operations and declare them bankrupt. 이 대사는 국가기록원에 실제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갑질인데 받으세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부실정무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하니까요. 차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네요. I'm afraid there is no negotiation. 전혀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젠틀하게 말하지만 내용이 너무 센데요. 뱅상카셀이 시나리오를 보고 한국에 그냥 일하러 온 사람으로 모든 감정을 빼고 냉정함을 유지하겠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May I just remind you that you're not exactly in a position to make a deal? 아니 그런데 너무 멋있어서 나빠 보이지가 않아. 총재에게 한국의 신용등급평가 강등 소식을 전하는 실무진 조이 알브라이트는 택시 운전사에 외신 기자로 나온 걸 보고 연락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서 뱅상카셀의 대사까지 다 외워 혜수 누나 대사 연습할 때 상대 역을 해줬다고 하네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재벌 3세와 미팅을 하죠. 아이고 새벽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새끼 처음보다 조금 겸손해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3차 협상회의. Why is the U.S. Deputy Secretary of the Treasury? 제 머리니 자꾸. 이것도 우진이 형 애드리브. Why is the IMF suggesting a mass layoff as a condition for the bailout? 총재가 안경을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건 뱅상카셀 배우의 설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멋있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건방이 있나? 이런 시건방이 있나? 또 애드리브.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 대사 역시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김혜수 배우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추가해 만든 대사입니다. 협상 그만두세요. 네가 아무리 밟아도 저도 안 박혀. 그래도 끝까지 발버둥 치려는 시현. 우리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잖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대한민국은 부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모라토리엄. 니네 미국 펀드에서 빌려온 돈 못 갚는다. 물론 모라토리엄이 옳다는 생각으로 만든 대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팀장님 옷 벗어야 될 겁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의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 만한 선택을 생각해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유해질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밀실 졸속 협상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 아무데도 안 실렸어요.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어느 신문에도 실리지 않고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IMF는 체결되고 맙니다. 오늘은 가히 국치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당시 실제 뉴스의 마지막 멘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절약을 교육하고 IMF 체제하에서 임금이 15%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는 장례식장에 있고 누군가는 술 마시고 노래합니다. 정학은 이 위기를 예상하고 대응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뒤얽힙니다. 갑수가 걷던 거리를 정학이 똑같이 걷는다는 설정입니다. 씁쓸한 웃음을 짓는 정학. 감독은 갑수와 정학이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둘 다 똑같이 불쌍해 보이기 원했다고 합니다. 유아인 배우가 펑펑 울며 오열하는 버전도 촬영했는데 결국 씁쓸하게 웃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괴로움에 술을 먹고 창가에 선 갑수. 하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혀 뛸 수는 없습니다. 애들이 들을까봐 소리 죽여 우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 허준호 배우는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이 장면 때문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촬영 감독은 영화 전반적으로 뭔가 아슬아슬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조금씩 흔들리게 촬영했는데요. 갑수가 나오는 씬은 아예 핸드헬드로 더 흔들리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사직서와 협상의 기록을 남기고 나오는 시연. 갑수를 만납니다. 오빠,
많이 바쁘지? 이 씬은 시나리오 초고 때부터 써놓고 자기적인 것 같아 넣을지 말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위기를 막으려 했던 사람과 위기의 피해자를 연결시킨다는 느낌으로 넣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오빠 한 번만 살려주라. 대출 한 번만 알아봐줘. 시연이 왜 오빠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김혜수 배우는 시연이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도 챙기지 못했다는 설정이었다고 하네요. 나란 일 하느라 오빠의 아픔도 몰랐다는 시연은 오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